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아유경지.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삶의 질. 선진국의 의무 회피. 2024년 1월 유엔 경제사회처가 발간하는 세계 경제 현황 및 전망 WESP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분류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히 변경되었다. 논란.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해왔다. 1994년에는 1인당 GDP 1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6년을 전후로 1인당 GDP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7년에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1인당 GDP 4만 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실제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이 1인당 GDP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이며 2000년대를 전후하여 1인당 GDP 4만 달러를 달성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1인당 GDP만큼에 이르면 유수의 선진국처럼 당시 한국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민소득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증가했어도 삶의 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선진국에 진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게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 수명 등을 위주로 보면 1만 4천에서 1만 6천 달러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이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개발도상국이라 해도 5천 달러 넘어가면 굶어 죽는다든지 아픈 곳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상위권 중진국과 선진국의 생활 수준 차이는 특수 가전제품, 명품 구매, 해외여행 향유 여부 등 세부적인 수준의 차이만 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이민 인구 수요도 1만 6천 달러를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진다. 그 정도 되면 굳이 이민이라는 리스크가 큰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국에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것은 거의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1만 6천 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한다. 가령 세계 최부국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한국 1인당 GDP의 4배에 육박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한국 사람의 삶에 비해 4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중반에도 한국의 평균적인 대기업 부장 연봉이 일본의 평균적인 근로자 연봉보다 낮았다고. 당시 일본의 평범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한국의 대기업 부장과 완전히 똑같은 수준이었던 것도 아니다. 그리고 버블 경제에서 잃어버린 10년 시기 일본의 1인당 GDP는 대개 세계 3에서 4위를 차지했고 1988년, 2000년에는 세계 2위를 기록하기도 했을 만큼 북유럽은 물론 스위스, 룩셈부르크에 비견되는 수준으로 높았지만 그럼에도 당대 일본 서민들의 삶의 질은 당시 중진국의 최대 수준이던 한국 서민보다도 크게 나을 바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덤으로 우루과이처럼 2만 달러 초에서 중반 정도의 1인당 GDP에 이르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는 수준으로 1인당 GDP가 2,000달러가 못 되는 최빈국가 생활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이다. 달러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경제 지표가 잘 체감되지 않는 것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당시의 달러와 지금의 달러의 가치가 다르다는 점도 한몫한다. 즉, 소득이 수치상 늘었어도 그냥 달러 가치가 하락해서 덩달아 오른 게 아닐까 싶은 것이다. 논란.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GDP 계산 관련.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 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 구매력 평가로 환산한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 수준에 1인당 GDP 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 수밖에 없고 또 명목 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 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오늘날 공산품의 경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수출, 수입에 제약이 적은 물건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동산 가격, 서비스업은 이민의 장벽 때문에 일물일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나라는 1인당 GDP가 같다 하더라도 생활 수준이 훨씬 높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대만은 1인당 GDP 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 원대 4,500만 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의 평균조차 1,600만 원대 5,600만 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 대만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 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 버린다. 대한민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과장을 좀 해서 거기다가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세계 금융 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 리가 없다. 물론 자국 화폐 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에는 그 가치가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 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므로 명목을 바탕으로 PPP를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무난하다 할 수 있겠다. 논란. 삶의 질.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 긴 노동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하는데 한편으론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낮은 삶의 질, 긴 노동시간 등 같은 부분은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개선돼야 할 큰 문제점이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집중해온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노력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다. 그것 때문인지 노동자 문제에는 아주 소홀해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노동을 당연시했고 낮 오후 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공공기관을 위시로 한 주 5일제 노동이 실시되어 점차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었고 21세기 들어 인터넷, 케이블 방송, 대중화와 지상파 24시간 시대가 열리면서 문화 다양성이 보장되어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이다. 삶의 질이나 국민 행복도 같은 지표는 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흘러넘기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런 추상적인 가치들에 너무 매몰되어서 한국이 낮게 나온 지표들만 들이밀며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못하다. 그마저도 최근 들어서 상기된 문단에서 언급된 노동시간도 과거에 비하면 괄목할 수준으로 감소하여 한때 2200시간 이상을 상회하던 노동시간이 현재는 1900시간으로 감소했다. 반대로 말하면 한국 사회에서 주간의 기초한 행복도에 관해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고 논쟁이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이제는 인간다운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할 정도로 여유가 생겼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실 프랑스도 여유로운 노동 환경을 만들려고 오랫동안 국민들이 치열한 투쟁을 거쳤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끝에 쟁취한 결과다. 희한하게도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힘겹게 얻은 노동시간이 주 35시간 국가 발전을 저해하게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꾸준히 나왔다. 이런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이다. 지금 한국이 겪는 사회 문제는 이전 서구나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9세기에서 20세기 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뜬 것도 아동 노동력 착취 등 열악하기 그지없는 노동인권 상황이 한몫했다. 단지 현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근대화를 하던 당시엔 워낙 인권 자체가 열악해서 사람의 시체와 뼈 위에 근대화를 쌓아 올리는 게 용이했을 뿐이다. 그 당시엔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던 이슈조차도 되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생각하기 힘들지만 출산율도 워낙 높았고 집에서 기껏 키운 자녀들이 산업 현장에서 죽어가도 국가적으로 문제조차 안 되던 시기가 유럽, 북미, 일본이 산업화를 하던 19세기였다. 한국은 근대화가 20세기에 이루어졌으니 늦은 편이었고 1960년대 한참 근대화 시기에는 인권이란 것이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던 시대여서 그의 영향을 받아 국내에서 투쟁도 많았다. 시기의 문제일 뿐 현재 한국을 포함해 선진 경제를 누리는 국가들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참혹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 단지 한국은 근대화가 늦어서 그 시작의 시점이 20세기라는 상당히 지금으로 봐도 가깝게 느껴지며 인권의식도 비교적 이전에 비해 깨어있던 시기라는 게 특징인 것이다.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간 괴리를 좁히고 경제성장 위주로 짜였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당연히 걸린다. 다른 선진국들도 모범으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알고 보면 그만한 안정성을 구축하고자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지 절대로 한순간에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총리가 암살당할 정도로 반대파의 위협이 거셌어도 복지국가란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여 지금의 복지 시스템을 이룩한 것이다. 논란. 선진국의 의무 회피. 위 단락들과 달리 속으로는 선진국인 것을 인정하지만 선진국임을 인정하면 불리하기에 아닌 척을 하는 것이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유가 크다. 이건 어느 정도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는 게 맞기는 하다. 예를 들자면 환경오염의 경우 1800년대 중후반부터 석탄 왕창 때우고 증기기관 돌리던 유럽과 북미에 비해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설립되어 한국인 기업이 기술과 운영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법인 소유로 최초의 동력을 사용하는 근현대적인 공장이 들어서서 가동한 시기는 1969년이다. 반면에 거의 모든 환경협약의 선진국 그룹 국가들이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은 아무리 늦어도 1910년대부터 자주적으로 산업 발전을 해왔으니 이야기가 다르다. 적어도 2040년쯤 돼서 선진국 자동 편입을 한다던가 하는 조건이면 납득이 가나 현실적으로 국제사회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불평등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앞의 이야기는 교토의정서 이야기로 대한민국은 교토의정서 당시 개발도상국이 맞았으므로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5년 제정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실질 배출량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선진국 클럽으로 지정받고 말았다. 다행히도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을 발효시켰고 대대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쳤다. 초반에는 개도국이 주로 사용하는 배출전망 BAU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여 선진국들이 사용하는 방식인 절대 감축량으로 바꿨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 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의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든 상태인데 지구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한국에선 선진국이라는 평판을 받는 것 자체는 이미지, 체면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만 국제사회에 사건이 일어나 선진국의 의무나 책임을 져야 할 땐 우리가 무슨 선진국 이러면서 온갖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방기하곤 한다. 실제로 21세기 이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난민 문제, 노동 문제 등 국제기준에 충돌하는 이슈들이 꽤나 많다. 이상으로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사에서 국가 소득과 체감의 문제, 삶의 질 그리고 선진국의 의무 회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으로 이어집니다. 전후 최초이자 마지막 선진국 대한민국 지위와 논란사로 이어집니다.